여러분들이 강의 드리려면 원래는 한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걸 1시간으로 줄여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30분으로 줄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유인물을 잘 만들어 왔구나. 빠진 것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실 그러기 전에 여담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혹시 명당을 믿습니까? 행운을 믿습니까? 아마 명당은 서로의 가치 기준일 것 같아요. 행운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 행운을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과 포럼 회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행운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대욱 이사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또 전공했던 거. 저는 사실 다른 건 잘 못합니다만 선거에 관한 나름대로 일방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즐거운 노래까지 나오고 신만까지 나왔는데 무거운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왕 명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명당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모학대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이 수도 서울을 정말 제일 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왕조가 이쪽으로 와서 500년, 그럼 현대사 100년, 600년을 대한민국이 블랙홀이 돼서 정말 명당답게 한국은행에서 100조를 딱 찍어냅니다. 돈. 한 달 만에 80조가 다 서울에 빨리 온답니다. 정말 명당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전체가 다 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의 명당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인 성내시 중구 보라동이 있습니다. 혹시 보라동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 있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보라동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한국 민속촌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인들도 한 번씩 나오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번쯤은 한 다녀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명당보다는 그 앞에 묘한 명당이 하나 있어요. 로또 명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도 2월달에 거기를 딱 지나가고 나니까 차가 막혀요. 여기는 로또 명당에서 복권을 들려고요. 차가 막혀서 보니까 간판에가 26회 1등 당첨하고 나오더라고요. 작년달 8월달에 딱 지나갔더니 27회 1등 당첨 나왔어요. 사실 어저께 제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요. 로또 명단 왔구나 하고 쳐다봤더니 아직 27회로 써 있어요. 야, 그래서 그때 번뜩 제가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떴어요. 야, 오늘 시바 포럼 우리 회원님들 만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28번째 주인공을 안겨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행운권을 10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정도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 행운권을 또 나눠드려야 되는데 맨 먼저 이렇게 행운권을 드려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런 설 수 있는 행운을 저는 얻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다면 또 이렇게 서도 못할 건데요. 아주 잘 된 준비는 아닙니다만 내가 선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묘고 교수님께서 저를 일로 안 인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모교 교수님께 맨 먼저 행운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아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고요. 정말 프로필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최재철 이사장님 어디 계시는지 감각이 없네요. 최재철 이사장님께 또 행운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 권대욱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나한테 용기와 희망을 줘서 권대욱 이사장님께서 행운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회원님들 전부 못 나눠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돌발 퀴즈도 내고 해서 마치신 분한테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시가 있어요. 우한시에서는
정말 전 인류한테 큰 팬데믹 하나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코로나. 아니 저기 누가 그랬어요? 와 이분이 먼저 야 근데 저는 손을 빨리 들고 대답하는 게 좋은데 저는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 예. 우리나라는 2020년도 1월 달에 왔었죠. 그런데 작년 또 5월 달에 이제 관심 단계로 갔습니다. 코로나가 떠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 하느냐 물었더니 두 가지 무서운 게 있답니다. 하나는 신이 무섭답니다. 또 하나는 가면이 무섭답니다. 여기서 돌발퀴즈 들어갑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가장 무서워했을까요? 코로나. 예. 백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떤 분들은 이심순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박수. 네, 백신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하고 지금 있네요. 또 하나는 감염이 무섭답니다. 감염인데 어떤 감염이 무서울까요? 네? 마스크도 감염 역할을 하죠. 정답은 아니지만 이쪽에 선생님 받았으니까 이쪽에 선생님한테 마스크. 정답은 아닙니다. 이 감염은 조금 우스갯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 가면이랍니다. 예, 세월이 5년이 지나고 또 백신 앞에 코로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한테 정말 공포의 요관에서 한 4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생활에 활용해야 되겠죠. 이 겨울 마치신 분은 2장을 드리겠습니다. 4장입니다. 네. 생활방역이었습니다. 생활방역을 철저히 했더니 감기가 안 걸립니다.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5년 넘도록 지금까지 코로나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강의를 하러도 다니다 보니까 다음에 부르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뻥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했더니 지금까지 안 걸려버렸네요. 물론 열심히 면역력 키우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생활방역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서두에 인투로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 선거사 이야기. 별건 아닙니다만 제가 전년도에 서울문화사학회가 논문을 쓰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써서 제출했거든요. 주면서 결론을 봤더니 그래요. 여기 계시는 국민, 특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물질주의를 고비 때마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얻었습니다. 국민이 옳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정치가 문제고 정치 문제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30분 동안 하락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빠진 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총선거 50이라고 써 있어요. 1948년 5월 10일 이 땅에 최초로 민주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정말 지금부터 77년 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아주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권은 국민의 수치랍니다. 투표는 애국민이 의무랍니다. 혹시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국민의 수치를 이렇게 전에 안 했는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선거 때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올바르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거꾸로 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초 민주선거 이 부분을 이제 원래 15분에서 20분 만들었었는데 오늘 한 5분으로 줄이고 또 4452부터 50 건의주의 38년 이 시간을 여기도 한 10분 정도로 한 7분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때를 한 7분
마무리를 한 3분 해서 30분에 맞춰서 강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어디를 이겁니까? 예. 선거로 온 77년간의 한국의 정치사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두 트랙이 끌고 갑니다. 한 트랙은 정당 제도, 또 하나는 선거 제도. 그래서 노회만 교수 같은 분은 정당은 현대 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했어요. 정당이 없으면 현대 정치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갖고 가는데 정당과 선거 제도를 악용해서 때로는 독재의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바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서 사실 한국 민주주의를 항상 돌아갈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 와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민주주의 국가 또 산업화를 최단기간 완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단기간 만에 산업화도 완성하고 민주화도 완성한 민족,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입니다. 1945년 해방 막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60달러도 못 되는 그런 최빈국이었어요. 원조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95년대는 OECD 가입하고 2005년대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면 세계는 60년 만에 산업을 완성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1948년 5월 10일 이 땅에서 최초로 민주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60년 만에 공교롭게도 2008년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인데 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을까? 그때 평가를 봤더니요, 정치하고 정치 문화는 실정에 계속 덕거렸어요. 절차적인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9점이 넘어서 평균 8점 이상에서 아주 안전한 민주국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산업화를 이룬 주역, 민주화를 이룬 주역들을 합쳐서 삼민세대라고 작년도에 논문에다 최초로 신조어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삼민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삼민세대일 것 같아요. 80년대 이전생들을 저는 삼민세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81년생부터는 뭘까요? 세계적으로 동명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가 95년까지입니다. 96년부터 2010년까지를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3인세대 산업화 민주화를 최단계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들은 뭐랬을까? 아까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특히 BTS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떨쳤습니다. 한국민들은 정말 대단히 우수한 민주주의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2012년도에 헬 조선이라는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산민세대가 좀 반성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업화의 잔재, 민주화의 그늘을 다 거둬내지 못하고 특히 MZ세대들과 하모니를 못 이루어서 아마 지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곧 우리 대한민국이 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이 땅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민주주의 학습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식된, 유엔에서 이식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4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95.5%의 높은 참여율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를 역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년도까지 22번, 대통령 21번. 주로 이 선거를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이익이가 항상 닥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이익은 어디서 올까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줍니다. 그럼 정치적인 무관심이 뭐로 가장 나타날까요? 바로 투표가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잘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아놓고 그해
국회의원 선거 때 46.1%가 나왔어요. 41%.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어요. 100명이 선거인단입니다. 4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54명이 투표를 안 했네요. 54명이 대표자를 인정을 할까요? 물론 투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대표자를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태클 걸어버리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46명이 투표했는데 한 후보자한테는 23표를 줬습니다. 한 후보자한테는 22표를 줬습니다. 한 표는 무효표입니다. 23표가 100명의 선거인단 중에 77명 다 끌고 와야 됩니다. 대표 좀 인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는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의 첫 번째 가치가 참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번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79.4%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함으로써 대표성이 확실히 확보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현실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도랑다르란 말을 하나 썼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학 교수신문에서 연말에 대한민국 현실을 도랑다르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답니다. 행정 권력은 행정 권력도, 의회 권력은 의회 권력도, 어떻게 보니까 또 사법 권력까지도 같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현실을 우리는 최근에 목도했을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타협으로 모든 정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서로 힘겨루게 하면은 우리만 힘듭니다. 국민들만.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필요한 것은 누군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 돌발 퀴즈를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자, 우리 대표자는 누가 뽑을까요가 퀴즈인데 주관식 퀴즈입니다. 누가 뽑을까요? 국민. 저기. 네? 국민. 주관식이니까 80점입니다. 네. 또 누가 뽑을까요? 누가? 네, 누굴까요? 선거의 유권자 90점입니다. 누가 뽑을까요? 내가 네, 상당히 맞는데 참여하셨죠? 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뽑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뽑지 않습니까? 아까 46명이라도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는 것이 54명은 대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점짜리가 계속 가까우니까 한 장 해볼 걸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참여하는 유권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훌륭한 지도자가 뽑혀서 대한민국이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재원국경부터 지금부터 스크린이 여러분 유인물을 대체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재원국경은 2년짜리였습니다. 남북한 300명을 딱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북한은 유엔 감시단에 갈라 했더니 딱 장벽에 취해서 못 갔죠. 남한 200석 중에서 제주도 사상 사건으로 2자리 빼고 198명의 재원국경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 의장을 초대하고 헌법 기초위원회 만들어서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재원전 곧 돌아오네요. 그러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용 뽑았는데 이때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쟁점 법안이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 처벌법을 반민특위에 다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래놓고 시행을 안 하고 오히려 깡패들 보면서 해산시켜버리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독재의 도구로 이승만 대통령이 써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잉태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선거가 2년짜리였으니까 50년 5월 30날 있었습니다. 6.25 나오기 바로 오늘 6.25 날이죠. 6.25 나오기 바로 전이네요. 사실 6.25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 아니라 또 가슴 아프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빠져서 한 5분짜리 있는데 그건 뛰어서 뛰겠습니다. 그때는 중도파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이 중독파들이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보로 약간 진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보로에 분류됐는데 보수파가 그때 적거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초대 대통령 때도 헌법에서 국회에서 뽑도록 해놨습니다. 이때도 국회로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 후에 이제 뽑을 건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데 25일 만에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반공주의자에 득세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52년도에 전쟁 중인데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발제계를 만들어서 직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했네요. 그러고 나서 3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다음에 3선을 해야 되겠는데 3선을 헌법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선을 확보하려고 이제 각가지 규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사는 불복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203석 중에 136석을 확보해버렸습니다. 와, 이제 개헌선이 확보됐네요.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문맹자도 있었답니다. 대한민국 그 당시에 문맹률이 한 7, 80% 됐다고 그러죠. 막 해방됐을 때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 표식으로 썼는데 한문으로 가짜를 쓰잖아요. 우자를 가짜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136명을 확보해놨는데 한 명이 두 개를 다 표시를 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135가 나왔어요. 이야, 그때 머리 좋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수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4.4.5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국회에서 방망이 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4.4.5 하십시오. 또 묘한 그런 아이들이 좀 그렇게 경문대에서 난리 쳐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번복해서 4.4.5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대 대통령이 나옵니다. 야당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칩니다. 난리쳤는데 쉽게 우리 후보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11일에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석기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통령입니다. 야당의 장면 박사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방이 열어졌는데 문제는 이기봉이 지금 영웅 집권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추상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4대 재헌선거입니다. 이때 이제부터 앞으로 장기직 교환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대표인데 사형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연계됐다고.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재심 청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역사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이미 사형시켜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결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양당제, 자유당하고 민주당 양당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선거가 바로 정말 우리 이복규 우리 교수님도 그때 가담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조봉옥 후보하고 아주 여론은 이미 조봉옥 후보로 넘어간다까지 여론이 다 조정됐었는데 뭔 문제가 있었냐면 조봉옥 박사 미국서 치료하고 있을 때 선거 공고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와서 선거 기간 중에 심장마비 또 하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 이승만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이기봉 부통령을 시켜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야당한테 부통령 뺏겨오면 권한이 자리가 결의되면 바로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가지 부정선거의 백화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보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4.19 혁명에 가셨답니다.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선거가 무효됐습니다. 헌법 만들고 이제 민주당 일색으로 일단 정부가 구성됩니다. 돼가지고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 수상을 했는데 이 공화국이 탄생했죠. 가장 불운한 공화국입니다. 9개월 만에 5.16 군사혁명을 맞아서 쿠데타를 맞아서 결국은 단명한 공화국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16 쿠데타 세력이 이제 헌법도 만들었는데 그때 헌법 4년 중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그 앞에까지는 정당 제도는 별도로 없이 임사체였습니다. 이때부터 법에다 복수 정당제를 넣어가지고 정당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5대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나왔죠. 윤보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 나왔는데 46.6% 대 45% 정말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가장 최소 근소차입니다. 15만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장 뚜렷한 선거는 요즘 야동 뭐 여러분 다 이야기하고 도시 지역에서 전부 야당 지지한데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출마 없이 해가지고 여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다시 윤보선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붙었는데 이때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51% 50% 이상 투표를 준 국민들이 이승만 때 빼고는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한 4, 5년간 경제기반 5개년 계획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표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임으로 끝나면 되는데 중임인데 이제 그 다음 선거 때는 요것을 해체합니다. 개원선을 확발로. 그래서 또 강권선거 개입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헌선을 확보해버렸습니다. 했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 엄청 같은 대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야당에서는 그걸 힘을 넣고 번외장 딱 정부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겠는데 별관으로 가가지고요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가만수 이상 모였으니까 통과됐습니다. 주전자 뚜껑으로 방망이 쳤다니까 이효성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번외장 정부됐을 때 의사번호 못 꺾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주전자로 줘갖고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난 그렇게 해서 날치기 통과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7대 3선 개헌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신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해가지고 결국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했는데 김대중 후보가 돼서 했는데 53%가 나왔어요.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에 두 번째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조금 이제 먹고 살게 도니까 그래도 독재라는 많은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일부는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정도 여야 좀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거의가 다 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 부산 전부입니다. 대구, 부산 지금 좀 틀리잖아요. 지역적인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이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3선만 하고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때 영구 집권 음모를 꾸며서 결국 유신 당한 거였습니다. 유신 되니까 이제 체육관 대통령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단독 출마이 돼버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더 가봤죠. 먹었습니다. 특히 통일조 국민에게 3분의 1을 국회에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한 사람을 통일조로 임명하니까 무조건 전국은 안정의석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부대 대통령 선거 이건 하나만 해서 체육관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1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1구 2명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동반 당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 한 명씩 당선돼요. 여당한테 유리한 개리맨적인 선거구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전부 한 명씩 돼. 야당 한 명씩 돼.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져요. 또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휘하자 하니까 무조건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난리가 나버렸어요. 77명이 뽑혀야 되는데 68명 뽑고 9명이 안 뽑혀졌어요. 결국 민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것은 1.1%가 야당한테 앞서버렸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역사는 살아 숨쉬는 민심 여러분들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유신 붕괴의 신호탄이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마 사태가 10월 16일에 터졌는데 그때 대통령 경호처럼 차유처럼 탱크로 밀어보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후 정말 대통령 유구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응으로 통일적 공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힙니다. 옆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서울의 봄을 이야기했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그때는 헌법 만들어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고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12일 변사 됐다가 신군부 됐다가 또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에서 전국에서 대모가 곳곳에 일어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강주가 희생양이 되면서 타겟에서 거기를 무력 공격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 도구로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8월달에 하야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통계에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헌법 개정해버립니다. 해가지고 새로 7년 단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5형 야당 국회의원 만들었는데 문제는 1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창당 2개월 만에 김대중, 김영삼이 구축했던 민주협의 신한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창당 1개월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고 득표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득표율도 또 84.6% 국민들이 막 민주협을 지지하러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때의 민심이 86년 6월 항쟁의 단초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물결기를 바꾸는 단초가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 민중항쟁이 있으니까 서초부터 청와 저기 강화문 앞에까지 꽉 차버렸죠. 한 40만 명, 30만 명까지 왔어요. 도저히 강주 사태를 겪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들이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기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협의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야당이 단일화 만들어가지고 36.6%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울부짖어도 이 민주주의 제도가 할 수 없습니다. 36%하고 당선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니까.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지역주의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박정희 대 김대중 할 때 영호남하고 양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김종필이가 가산해서 신주역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한참 동안 또 번호로 잡았습니다. 네. 민주화되게 있은 겁니다. 16년에 부활해가지고요 299명 뽑았습니다. 그때 이제 비례대표제도 정당하게 우리 정당 득표 얻은 거 뽑았는데 125대 174 여소야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할 수 없어요. 야당 말 안 듣고는 정권을 연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 청문회가 자기가 50 주역인데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조사받아서 50 청문회에서 전두환 백당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국정 운영 못해요. 김영삼, 김종필 한당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218석의 야당을 만듭니다. 이 밑에 민주화 독재 이문 별도를 빼겠습니다.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네, 그때 10가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149대 150 그래도 야대를 만들어주는데 한석이라도 218석에서 149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당이 상당 합당해갖고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김영삼 42 야당이 58%입니다. 지금 가만수를 안 넘겨져 30, 40에서 계속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참 정말 민심이라는 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둘이 막 여기 조합해버리면 무조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들 그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지도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일 잘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하나의 적절 공직자 윤리법 만들어서 재산 등록, 특히 5공 청산 전임 대통령부터 전부 사용되어 올렸습니다. 물론 5종 청산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또 대한민국 정계는 어떻게 섰을지 모르는데 중간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청산했어요. 문제는 IMF만 나가고 폭망해버렸죠. 그래, 그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139대 160대 야당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아주 이렇게 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0대 59, 정만 60,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할 때 이렇게 당선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조금만 하면 그냥 조금 못 가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이게 국민들이 또 응어리를 엄청 많이 뿌려줬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참 보면은 정말 신통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IMF 극복시키고 있는데 또 놀라고 있어요. 아마 IMF 잘 극복해 그때 표를 많이 줄 줄 알았더니 표를 안 줘요. 또 여소대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6대 대통령 선거인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회창 대소론을 했었는데 또 연장을 일단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게 16년 만에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열린우당 152석 조금 넘은 과반수를 여당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나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경제를 잘 일으키지 못하니까 다시 경제대통령을 뽑는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도 국회의원 안정시킨다고 다수석을 이명박 정부에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유일하게 51.6%로 당선이 됩니다.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문고리 3인방 나오고 최순실 문제가 살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또 민심입니다. 122대 178 큰 야당을 만들어줬어요. 큰 야당이 아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명만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심이 표출이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당끼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안 했으면 다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화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41.8%의 이때도 50% 근접하지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둘이 합치면은 또 돼버려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큰 180석의 의석을 줬습니다. 자, 적게 좀 청산하시오. 경제 살리시오. 부동산 난리 내버리지 않습니까? LH 사건 터지고 정권이 그래놓고 국민이 정권 안 넘겨주면 안 돌리고 다시 정권 주면은 나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검증이 됐는지 아닌지 원래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는 검증이 좀 덜 된 분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또 부인 리스크에서 살다 터져 나오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108대 192 이거 참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표를 줘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국정교육 바꾸라겠습니다. 여야 타협하라겠습니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비상수단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 되고 지금 선거에서 이기는 49.4 여론은 거의 53%에서 55%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명령을 안 했습니다. 가만을 안 넘겨줬어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자, 경제해동을 하시오. 또 내란 단죄하시오. 국민 통합하시오. 주문이 49.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5, 60% 줬으면 국민 힘있고 막 밀고 나가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아주 영특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세계는 대한민국이 최장기간의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는 또 이렇게 6개월 만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민주주의를 행보한 나라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내시는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떡고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3차 바로 넘어갔죠. 외국인 투자 와서 있으면 여러분 다 알게요. 그렇게 되더라. 앞으로 못하면 또 이제 외국인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 뭐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니고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 48년 5월 10일 정말 민주주의 학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가망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초창기에서 몇몇 유정자들이 정말 추종자들과 함께 부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깨어나 있는 국민들이 정말 민주시민 의식이 아까 말한 대로 고비 때마다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사회고 고망제 민주화운동 욕심운동 97년부터 평화적인 정권을 저를 5번 했습니다. 싸움 없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분화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힘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정말 민주국가를 만들어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